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새로운 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신요법은 꽤나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1세대 화학항암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항암제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라고도 부르는데 머리가 빠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울렁거리는 그 항암제를 말하고요. 이 약들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잘 죽이지만 여러 부작용들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2세대 표적항암제의 경우에는 암의 원인 물질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덜 건드려서 부작용이 덜하고 암세포에는 효과가 더 좋다는 특징이 있고, 3세대 면역항암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암세포를 알아서 죽이게 만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 독성은 줄어들고 이득은 커지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는 누구에게 쓰느냐? 면역항암제는 모두에게 쓸 수 있지만 PD-L1이라고 하는 수치가 높을수록 좀 잘 듣는 것 같다는 힌트는 몇몇 연구들에서는 보인 바가 있고, 반면에 표적치료제는 특정한 표적을 갖고 있는 암세포에만 듣기 때문에 검사를 해봤는데 표적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면역항암제의 역할을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요. 면역항암제를 먼저 이렇게 쓰게 되면 암세포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암을 수술적으로 다 떼어내더라도 이 남아있는 빨간색 암세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남아있는 암세포를 알아서 공격해서 없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암 치료에 좀 이득을 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쓰는 연구, 수술 전후에 쓰는 연구, 수술 후에 쓰는 연구 등이 이제 다양하게 진행 중이고 모두 좀 좋은 성과를 보인 바 있는데 뒤에서 이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적 유전자가 나와서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반면에 얼마나 되느냐. 보통 보시면 한 50, 60% 가까이가 선암인데 이 선암의 60%에서 유전자가 나오고 나머지를 차지하는 편평세포암에서는 10% 미만에서 표적 치료제가 있는 유전자가 나와서 보통 이제 아시아인 기준인데요. 아시아인이 폐암을 진단받았을 때 표적 치료를 쓸 수 있는 분율은 한 3, 40% 정도로 러프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흔한 두 가지가 여기 보시는 EGFR과 ARC라서 두 가지의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순서 자체가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술 후에 면역항암제를 쓰느냐, 전후에 쓰느냐, 표적치료제를 쓰느냐와 같은데 목표로 다시 보자면 수술과 항암 치료를 다 끝내고 1년 동안 면역항암제를 유지하는 요법들이 좀 개발되었고, 반면에 이제 수술 전후에 면역항암제를 쓰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수술 전에 항암제랑 면역을 같이 쓰고 수술 후에 또한 1년간 유지하는 요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술을 하고 보조항암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표적 치료제를 거의 3년 이상 길게 유지하는 요법들이 또 생겼습니다. 지금은 모두 비급여라서 한국 안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는 다른 보험이 되는 치료제와 다르게 이제 비용 부담이 높다는 현실적인 허들이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좋으냐를 보면서 의사와 상의해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수술 후에 면역항암제 쓰는 요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테졸리주맙이라는 약을 쓴 인파워 010 연구, 그리고 펜블리주맙이라는 약을 쓴 키노트 091 연구가 있는데, 임상시험은 보통은 좀 대동소이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수의 환자들을 많이 모아서 반반 무작위 배정을 해서 이쪽에 걸리면 약을, 반대쪽에 걸리면 가짜 약인 이 약 또는 그냥 경과 관찰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써봤을 때 효과를 바로 보여드리면 인파워 010 연구에서는 면역항암제를 썼을 때 얼마나 재발 안 하고 오랫동안 잘 지냈느냐를 보는 무질병 생존 기간이
68개월, 치료를 하지 않으면 37개월로 면역 항암제를 썼을 때 30% 정도 재발의 위험이 감소했고, 키노트 091에서도 역시나 재발의 위험이 25%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두 개의 커브가 달라지면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HR이라는 이 위험기는 전체 확률을 몇 프로로 만들었다이니까 0.70이라고 하면 70% 확률이 되었고, 즉 30% 확률이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에 말고 전후에 쓰면 더 좋지 않을까를 연구했는데, 이런 연구 결과를 알아들으려면 병리학적 반응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개념은 선행치료, 먼저 항암제가 들어간 다음에 수술을 해서 조직을 떼봤을 때 살아있는 암세포가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가리키는데, 10% 이하로 대단히 잘 줄어들어 있으면 주요 병리학적 반응 또는 NPR이라고 부르고, 아예 없다, 다 암이 죽은 시체뿐이다 라고 하면 완전 관해 또는 PCR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NPR이나 PCR을 달성하면 훨씬 예후가 좋은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전에만 쓰는 임상시험으로는 이 체크메이트 816이 있었고, 1B기에서 3A기 폐암을 모아서 한 구는 니볼루맙이라는 면역 항암제와 항암을 같이 하고, 다른 한 구는 항암만 한 뒤에 수술을 했고, 주평가 변수로 병리학적 완전 관해가 얼마나 생겼는지, 무사건 생존 기간이 얼마나 긴지 보았는데,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면 병리학적 완전 관해는 항암만 하면 2%에서 면역 항암제를 같이 쓰면 24%로 대단히 높은 성과를 보였고, 이 4년째까지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의 비율이 49%대 38%로 또한 훌륭한 효과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망률을 보는 총 생존 기간을 보아도 위험비가 0.71과 같이 30% 정도 그 사망의 위험을 낮춘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획득한 약에 잘 들었던 사람들은 4년 생존율이 95%로 사실 해안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좋은 수치를 내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럼 반면에 수술 전후에 쓰는 임상시험들은 어떠한가? 보통 디자인들은 다 비슷했습니다. 선행항암으로 항암만 하거나 면역을 더하거나,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면역을 앞에 썼던 사람들은 뒤에도 한 1년 정도 유지를 했고, 처음에 안 쓴 사람들은 뒤에도 안 썼습니다. 펜브롤리주맙, 버발루맙, 니볼루맙, 아테졸리주맙이라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면역 항암제를 이러한 이름의 임상시험들에서 평가를 하였는데요. 그중 세 가지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항암만 했을 때보다 면역 항암제 같이 썼을 때 병리학적 완전관해의 확률은 한 4%에서 한 10%, 20% 가까이 올라가는 경향이었고, 또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낼 확률을 보시면 위험비가 한 0.6에서 7로 재발의 위험을 3, 40% 가까이 낮춰주는 또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본 면역항암제 요법들이 속속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를 받고 있고, 다만 아직 급여를 받은, 보험을 받은 약제는 없기 때문에 모두 비급여로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수술 후에만 쓸지, 전에만 쓸지, 전후에 쓸지는 모든 환자마다 서로 다르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의 상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표적 치료제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EGFR과 ARC 변이 두 가지가 주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EGFR 변이에서 표적 치료제인 오시머티닙을 사용하는 아다우라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완전 절제된 폐암 1기에서 3A기까지를 모았고, 보조 항암 치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고 아니면 생략했습니다. 여기서 표적 치료제를 쓰거나 아니면 위약을 쓰거나 이를 3년간 또는 재발할 때까지 지속을 하였고,
주 평가 변수로는 2기에서 3A기 환자의 무질병 생존 기간을 보았습니다. 바로 효과를 보여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체 집단을 다 모아봤을 때 초록색이 표적치료제를 쓴 군이고 빨간색이 안 쓴 군인데 대단히 초반부터 그래프가 갈리기 시작을 해서 4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확률이 73%대 38%, 위험비는 무려 0.27과 같이 73%를 위험을 낮춰주는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하였던 2기에서 3A기 환자의 이제 생존율을 보아도 5년째 생존해 있는 환자가 85%대 73%로 역시나 혁혁한 차이를 보이는 데 성공을 하여서 지금은 1B기부터도 EGFR 변이가 있다면 수술을 한 다음에 표적 치료제를 3년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어려움은 남아있는 상태이고 3년간 유지를 하는데 앞선 그래프에서 보시면 3년간 투약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재발이 늘어나는 이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5년 아니면 더 길게 쓰면 좋지 않으냐 하는 임상시험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크 변이에 대해서 알렉티닙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 알리나 연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B에서 3A기 환자들을 모았고 이 연구가 앞선 연구와 달라지는 점은 앞선 연구는 항암 치료를 하고 표적 치료제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이 연구는 반반을 나눌 때 항암만 하는 환자, 항암 없이 표적 치료제만 먹는 환자로 나눴기 때문에 항암을 아예 생략하는 전략을 시도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 평가 변수로는 무질병 생존 기간을 보았고 항암 치료는 딱 4번, 알렉틴 표적 치료제는 2년간 복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보시면 2기에서 3A기 환자에서 대단히 초반부터 그래프가 대단히 크게 벌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위험비는 0.24로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76% 재발 위험 감소와 같은 놀라운 효과를 보였고 특히나 좀 주목되는 점은 이런 알크 변이들이 이제 뇌전이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표적 치료제들은 항암과는 다르게 뇌 안으로도 잘 투과하기 때문에 이런 중추신경계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대단히 커서 이건 역시도 환자들의 치료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이 3장 새로운 치료에서 대단히 많은 연구 결과들을 숨가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나는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면역항암제는 쓸 것이냐? 쓰면 언제 쓸 거냐? 그리고 무슨 약을 쓸 거냐와 같이 최근에 이 선택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다학제 진료입니다. 모든 이제 암 환자를 보는 병원에는 이렇게 암 환자를 보는 다양한 의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환자를 보는 다학제 진료가 잘 수립되어 있는데 수술하는 흉부외과, 항암 치료하는 종양내과, 환자를 평가하는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 치료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환자의 회복을 도와주는 재활의학과 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가장 좋은 치료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처음 진단됐을 때부터 다학제 논의를 통해서 외과 의사가 이 사람의 암은 절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고 절제 가능하다면 이제 선행항암을 할 것이냐를 정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또 다학제 논의를 통해서 보조항암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등 단계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여해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제 가능한 폐암은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최선의 치료를 하여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평균 생존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좀 혁신적인 치료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적극적인 또 치료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전통적으로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제와 방사선 치료가 사용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의 역할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로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을 위해서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와 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으며 혹시 궁금한 바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모든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이제 행복한 투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 의료진들이 곁에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